숨이 멎을 듯한 입맞춤이 끝나고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부서져라 껴안았다. 그의 가슴에 귀를 대자 규칙적이지만 조금은 가쁜 심장 소리가 고막을 울렸다. 어둠 속에서 그의 숨결이 내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간지럽혔고 나는 그 살아있음의 증거 같은 온기에 의지의 눈을 감았다. 이것이 우리의 첫날 밤이었다. 휠체어에 앉은 영화 감독과 헌책방을 운영하는 중년 여자애. 세상 누구도 축복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는 세상 전부였던 결혼. 그의 손이 조심스럽게 내 등을 쓸어내렸다. 마비된 하반신을 대신하듯. 그의 상체와 두 팔은 오랜 시간 절망과 싸워온 흔적처럼 단단했다. 그 단단함 속에서 나는 비로소 안도했다. 아, 여기까지 오느라 얼마나 많은 밤을 뒤척였던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삼켰고 얼마나 많은 시선들을 견뎌냈던가. 입술을 떼어냈지만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하나로 얽혀 서로의 가장 깊은 곳을 탐닉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정사가 아니었다. 구원이었다. 서로의 상처를 핥아주고 텅 비었던 영혼의 조각들을 맞추어가는 신성한 의식이었다. 민서 씨, 나직하게 내 이름을 부르는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조금 쉬어 있었지만 그 어떤 영화의 명대사보다도 깊은 울림을 가졌다. 나는 대답 대신 그의 품에 더 깊이 파고들었다. 이 순간이 영원하길 바랐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 불과 1년 전만 해도 내 삶은 완전히 다른 색깔을 띠고 있었다. 회색. 그래, 아마 그 색이 가장 정확할 것이다.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눈을 감을 때까지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잿빛으로 흘러가던 나날들이었다. 내 이름은 김민서. 나이는 49. 서울의 구석진 동네에서 시간의 책갈피라는 이름의 작은 헌책방을 운영하고 있다. 10년 전 이혼했고 하나뿐인 딸 유진이는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다. 이혼 후 나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어릴 적 꿈이었던 작은 서점을 열었다. 처음 몇 년은 좋았다. 낡은 책 냄새와 희미한 조명, 가끔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과 나누는 소소한 대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시간은 감정마저 풍화시키는 힘을 가졌다. 열정은 익숙함으로, 익숙함은 권태로, 권태는 이내 공허함으로 변해갔다. 아침 8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다. 텅 빈 옆자리를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이제 습관이 되어 아무런 감흥도 없었다. 기계적으로 일어나 샤워를 하고 토스트 한 조각과 커피로 아침을 때웠다. 식탁에는 언제나 나를 위한 식기 하나만 놓여 있었다. 책방 문을 여는 시간은 10시. 집에서 책방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다. 늘 같은 길을 걸었다. 낡은 빌라들, 담벼락에 그려진 희미한 벽화, 작은 슈퍼마켓, 그리고 길모퉁이를 돌면 나타나는 내 책방. 시간의 책갈피라는 간판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책방 안은 언제나 고요했다. 오래된 종이와 먼지가 뒤섞인 특유의 냄새가 나를 맞았다. 나는 먼저 환기를 시키고 밤새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새로 들어온 헌책들을 정리했다. 그 시간만큼은 오롯이 나만의 것이었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그냥 김민서가 되는 시간. 하지만 그 평화는 길지 않았다. 정리가 끝나고 카운터 의자에 앉아 손님을 기다리는 시간부터 거대한 고요가 나를 덮쳐왔다. 물론 손님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다. 동네 어르신들이 소일거리 삼아 들르기도 했고 가끔은 오래된 절판본을 찾아 헤매는 젊은 학생들이 찾아오기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거나 이미 수십 번은 읽은 책에
첫 장을 무의미하게 넘기는 것으로 채워졌다. 딸아이와의 영상통화는 일주일에 한두 번뿐이었다. 화면 속 딸은 언제나 밝고 씩씩했다. 새로운 친구들, 흥미로운 수업, 주말의 파티. 나는 그 아이의 세상에 더 이상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매번 확인해야 했다. 엄마는 잘 지내, 별일 없지. 딸의 안부 인사는 진심이었지만 그 질문에 나는 언제나 같은 대답밖에 할 수 없었다. 응, 그럼 늘 똑같지. 내 똑같은 일상에 대해 길게 설명하는 것은 딸의 즐거운 시간에 괜한 짐을 얻는 것 같아 늘 말을 아꼈다. 통화가 끝나면 고요함은 더욱 짙고 무겁게 내려앉았다. 내 삶에 어떤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그가 이 동네로 이사 온 날부터였다.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맑은 가을날이었다. 창밖으로 이삿짐 차 한 대가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낡은 동네에 새로운 이웃이 온다는 것은 드문 일이라 무심코 시선이 갔다. 짐들이 하나둘 옮겨지고 마지막으로 차에서 내린 것은 휠체어였다. 그리고 곧이어 한 남자가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아 힘겹게 휠체어로 옮겨 앉았다. 그가 바로 이지훈 감독이었다. 물론 그때는 그가 누구인지 전혀 몰랐다. 그저 몸이 불편한 새로운 이웃이 생겼구나 하고 생각했을 뿐이다. 그는 내 책방 건너편 빌라 2층으로 이사했다. 창밖을 보면 가끔 그의 집 창문이 보였다. 커튼은 언제나 굳게 닫혀 있었다. 그는 마치 세상과 자신 사이에 두꺼운 벽을 쌓아 올린 사람처럼 보였다. 나는 그저 막연한 동정심을 느꼈을 뿐. 그와 내가 어떤 식으로든 엮이게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내 회색빛 세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그는 그저 창문 너머에 보이지 않는 풍경으로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인생이란 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사소한 계기로 거대한 방향을 틀어버리는 법이다. 그날 밤 그의 품에 안겨 그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나는 생각했다. 만약 그날 그 이삿짐 차가 우리 동네로 들어오지 않았다면, 만약 며칠 뒤 그 비 오는 날 내가 우산을 들고 밖으로 뛰쳐나가지 않았다면, 그랬다면 지금 나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여전히 텅 빈 식탁에서 홀로 아침을 먹고 먼지 쌓인 책들 속에서 고요하게 늙어가고 있었을까? 그의 손이 내 뺨을 감쌌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빛이 느껴졌다. 오랜 절망의 그늘이 걷히고 그 자리에 따스한 온기만이 남은 눈빛. 나는 그를 향해 몸을 돌려 그의 입술을 찾았다. 우리의 두 번째 입맞춤은 첫 번째보다 더 부드럽고 더 깊었다. 그것은 지나간 모든 회색빛 날들에 대한 위로이자 앞으로 함께 맞이할 모든 아침에 대한 약속이었다. 시간의 책갈피는 나의 왕국이자 나의 감옥이었다. 20평 남짓한 작은 공간은 수천 권의 책들로 빼곡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닿는 낡은 원목 책장, 군데군데 칠이 벗겨진 카운터, 손님들을 위해 마련해둔 삐걱거리는 흔들의자 2개. 이곳의 모든 것은 나의 손때가 묻어 있었다. 이혼 후 받은 위자료와 모아둔 돈을 전부 털어넣은 내 인생의 마지막 정착지였다. 처음에는 책 속에 파묻혀 사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방공호 같았다. 나는 매일 책을 정리하고 책에 붙은 먼지를 닦아내고 손상된 페이지를 정성껏 보수했다. 책들은 저마다의 이야기를 품고 있었다. 누군가의 밑줄, 귀퉁이에 남겨진 메모, 책갈피 대신 끼워둔 낡은 버스표. 나는 그 흔적들을 통해 책의 이전 주인들을 상상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것은 외롭지만 충만한 작업이었다. 하지만 10년이라는 시간은 강산만 변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 충만함은 서서히 증발했고 그 자리에는 짙은 정적만이 남았다.
책들은 더 이상 내게 말을 걸어오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수천 개의 눈으로 나를 말없이 지켜보는 존재가 되었다. 펼쳐지지 않는 페이지들은 닫힌 입술과 같았다. 하루의 대부분은 기다림으로 채워졌다. 문에 달린 작은 종이 울리기를 기다리고 누군가 들어와 이 고요를 깨주기를 기다렸다. 물론 단골 손님이 몇 명 있었다. 매주 수요일 오후에 들러 역사소설을 빌려가는 박교장 선생님. 주말마다 나타나 시집 코너 앞에서 몇 시간이고 서성이는 여대생. 사장님, 이 작가 신간 나온 거 없어요 아직요? 저도 기다리는 중이에요. 대신 이 책은 어떠세요? 문체가 아주 비슷해요. 그런 짧은 대화가 오가는 순간에는 책방에 잠시 생기가 돌았다. 나는 그 순간을 위해 존재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책을 찾아주고 그들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주는 길잡이 역할. 하지만 손님이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종소리가 희미하게 사라지고 나면 이전보다 더 깊은 침묵이 나를 덮쳤다. 파티가 끝난 뒤에 공허함과 비슷했다. 저녁 8시가 되면 나는 책방 문을 닫았다. 어둠이 내린 골목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하루 중 가장 고독한 시간이기도 했다. 집 현관문을 열면 싸늘한 공기가 나를 맞았다.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집. 불을 켜면 나의 그림자만이 나를 따라다녔다. 저녁 식사는 대부분 간단하게 해결했다. 냉장고에 있는 밑반찬 몇 가지와 즉석밥, 혹은 라면 하나, 식탁에 앉아 TV를 켰다. 드라마 속 인물들이 사랑하고, 싸우고, 오해하고, 화해하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들의 격렬한 감정은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다른 세상의 일처럼 느껴졌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 내가 음식을 씹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가끔 창밖으로 이웃집의 웃음소리나 부부싸움 소리가 들려올 때면 나는 나도 모르게 TV 볼륨을 높였다. 살아있는 소음이 그리웠던 걸지도 모른다. 설거지를 마치고 낡은 소파에 앉아 딸아이에게 전화가 오기를 기다리는 시간. 그것이 내 하루의 마지막 일과였다. 미국과 한국의 시차 때문에 통화는 주로 내밤 시간에 이루어졌다. 엄마 나야. 화면 가득 채우는 딸의 얼굴은 언제나 에너지로 넘쳤다. 나는 그 아이의 젊음과 활기가 눈부셨다. 유진아, 잘 지냈어? 밥은 먹었고. 응, 방금 친구들이랑 피자 먹었어. 엄마, 나 이번 학기 성적 진짜 잘 나왔다. 교수님이 칭찬해 주셨어. 어머, 우리 딸 장하네. 고생 많았겠다. 나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칭찬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허전했다. 딸의 세계는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새로운 지식, 새로운 관계, 새로운 경험들로 가득했다. 반면 나의 세계는 멈춰 있었다. 어제와 오늘이 같고 오늘과 내일이 다르지 않을 것을 알았다. 엄마는 책방은 어때? 힘든 일은 없고 늘 돌아오는 질문이었다. 그러면 나는 늘 준비된 대답을 꺼내놓았다. 그럼 엄마야, 늘 똑같지? 조용하고 좋아. 오늘은 박 교장 선생님 오셔서 한참 얘기하다 가셨다. 나는 거짓말을 했다. 조용했지만 좋지는 않았다. 박 교장 선생님과의 대화는 아분도 차해되지 않았다. 하지만 사실대로 말할 수는 없었다. 나의 공허함을. 이 정체된 삶의 무게를 멀리 있는 딸에게까지 지게 할 수는 없었다. 나의 고독은 오롯이 나의 몫이어야 했다. 통화가 끝나고 검게 변한 핸드폰 화면에는 지친 중년 여자의 얼굴이 비쳤다. 주름진 눈가, 생기 없는 피부, 무표정한 입술.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버린 걸까? 이혼하고 책방을 처음 열었을 때만 해도 나는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혼자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나 자신을 위해 멋지게 살아보리라 다짐했었다. 하지만 혼자 잘 사는 것과
그저 견디며 사는 것은 다른 문제였다. 나는 견디고 있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책방 문을 열고 저녁이 되면 문을 닫고 텅 빈 집으로 돌아오는 일상을 거대한 톱니바퀴의 일부가 된 것처럼 의미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저 굴러가고 있었다. 가끔은 그런 생각도 했다. 이대로 서서히 말라가겠구나. 아무도 펼쳐보지 않는 책처럼 책장 한 구석에서 먼지만 쌓인 차에 잊혀가겠구나. 그것은 무서운 생각이었지만 동시에 이상한 안도감을 주기도 했다.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실망할 일도 없을 테니까. 나는 그렇게 내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다. 내가 만든 고요의 성 안에서. 나는 가장 안전한 동시에 가장 외로운 죄수였다. 변화는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온다. 내 삶의 잿빛 풍경에 처음으로 다른 색의 물감이 떨어진 그날도 그랬다. 장마가 시작되려는지 며칠째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었고 그날 오후에는 기어이 굵은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나는 카운터에 앉아 빗소리를 들으며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책방 안의 공기는 눅눅했고 손님의 발길은 완전히 끊겨 있었다. 무료함이 온몸을 짓누르는 그런 날이었다. 그때였다. 무심코 창밖을 내다본 내 시선이 한 곳에 머물렀다. 건너편 빌라 입구였다. 낯익은 휠체어와 두 남자. 이사 오던 날 보았던 바로 그 남자와 그를 돌보는 사람으로 보이는 이었다. 그들은 빌라 입구에 낮은 경사로를 오르려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빗물에 젖은 경사로는 미끄러웠고 휠체어 바퀴는 자꾸만 헛돌았다. 휠체어를 미는 남자는 낑낑거리며 안간힘을 쓰고 있었지만 육중한 휠체어는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휠체어에 앉은 남자. 이지우는 미동도 없이 앞만 보고 있었다. 굳게 담은 입술과 꼬젓한 자세에서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무력한 상황 자체를 견디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의 등 전체에서 짙은 짜증과 몸열감이 뿜어져 나오는 듯 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내가 나서는 것이 옳은 일일까? 괜한 오지랖으로 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 특히 휠체어에 앉은 남자의 그 단단한 뒷모습은 타인의 동정을 쉽게 허락할 것 같지 않았다. 하지만 휠체어가 뒤로 살짝 미끄러지는 아찔한 순간 내 몸이 먼저 반응했다. 나는 카운터 옆에 세워둔 우산 하나를 집어들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잠시만요. 소리치며 빗속을 가로질렀다. 쏟아지는 비에 순식간에 신발과 바지가 젖어들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제가 같이 밀게요. 숨을 헐떡이며 말하자. 휠체어를 밀던 남자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는 박기사였다가 고개를 돌렸다. 그는 땀과 비로 범벅이 된 얼굴로 놀라움과 고마움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아, 사장님 괜찮습니다. 저희끼리 할 수 아니에요. 비가 와서 더 힘드시잖아요. 나는 그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휠체어 손잡이 한쪽을 단단히 잡았다. 그리고 그의 구령에 맞춰 함께 힘을 주어 밀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젖은 손이 미끄러웠지만 둘이 힘을 합치자 휠체어는 아까보다 훨씬 수월하게 경사로를 오르기 시작했다. 마침내 평지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동시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아니었으면 한참 고생할 뻔했어요. 박 기사가 연신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나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다. 그리고 그때 나는 처음으로 이지훈의 얼굴을 정면에서 마주보게 되었다. 그는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고 날카로운 턱선은 병색으로 조금 수척해 보였다. 하지만 나를 사로잡은 것은 그의 눈빛이었다. 그의 눈은 깊은 우물과 같았다.
그 안에는 세상 모든 것에 대한 피로감과 냉소, 그리고 그것들과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는 날 선 자존심이 함께 담겨 있었다. 수많은 감정이 뒤엉켜 소용돌이치고 있었지만 그 무엇도 밖으로 새어나오지 못하고 안에서만 들끓는 용암처럼 보였다. 그는 내 도움에 대해 고마워하는 것 같지도, 그렇다고 불쾌해하는 것 같지도 않은 모호한 표정이었다. 그는 잠시 나를 빤히 바라보다가 이내 아주 작게 고개를 한번 까딱했다. 그것이 그의 감사 인사였다. 아무런 말도 없이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박 기사가 다시 한번 인사하고는 휠체어를 돌려 건물 안으로 사라졌다. 나는 그 자리에 잠시 서서 그들이 들어간 현관문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지고 있었다. 정신을 차리고 책방으로 돌아왔을 때 내 온몸은 비에 흠뻑 젖어 있었다. 나는 마른 수건으로 머리와 옷의 물기를 닦아내며 카운터 의자에 앉았다. 책방 안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이전의 고요와는 어딘가 달랐다. 내 심장이 평소보다 조금 빠르게 뛰고 있었다. 방금 전 마주했던 그의 눈빛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분노. 그럼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는 오만함. 그리고 그 모든 것들 너머에 숨겨진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 나는 창밖으로 건너편 빌라 2층을 바라보았다. 그의 집 창문은 여전히 두꺼운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다. 이전까지 그 창문은 내게 그저 풍경의 일부였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저 커튼 뒤에 깊은 우물 같은 눈을 가진 한 남자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세상과 단절된 채 자신만의 성 안에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 그날 이후 나는 나도 모르게 자꾸만 창밖을 내다보는 버릇이 생겼다. 하루에도 몇 번씩 건너편 빌라를 쳐다보았다. 물론 커튼은 언제나처럼 내려져 있었고 그의 모습을 다시 볼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내 멈춰있던 시간에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 잿빛 세상에 떨어진 한 방울의 잉크처럼 그와의 짧은 만남은 내 일상 속에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번져나가고 있었다.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그와의 다음 만남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비 오는 날에 이 일이 있고 나서 일주일쯤 지났을까. 책방문에 달린 종이 맑은 소리를 내며 울렸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박 기사였다. 그는 비에 젖지 않은 단정하고 깔끔한 모습이었다. 나를 보며 살짝 멋쩍게 웃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번에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괜찮으셨어요, 네. 덕분에요. 실은 책을 좀 사러 왔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깔끔하게 접은 메모지 한 장을 꺼내 내게 건넸다. 메모지에는 단정하면서도 힘있는 필체로 책 제목 서너 개가 적혀 있었다. 플라톤의 국가, 도스토옙스키의 악령, 그리고 몇몇 생소한 프랑스 영화 감독의 평론집이었다. 흔히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아니었다. 나는 조금 놀랐다. 이 책들을 찾으시는군요. 잠시만요. 나는 책장 사이를 오가며 그가 찾는 책들을 하나씩 꺼내왔다. 다행히 모두 재고가 있었다. 책을 카운터에 올려놓자 그는 지갑을 꺼내며 말했다. 저희 선생님께서 부탁하신 겁니다. 선생님. 나는 그 호칭이 가리키는 인물이 누구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다. 그의 취향은 그의 첫인상만큼이나 단단하고 고전적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몸은 좀 어떠신가요, 네? 늘 똑같으시죠? 박 기사는 짧게 대답하며 계산을 마쳤다. 그의 표정에서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의사가 없어 보였다. 그는 책이 담긴 봉투를 들고
꾸벅 인사를 하고는 책방을 나섰다. 종소리가 다시 한번 울리고 책방은 다시 고요해졌다. 나는 그가 남기고 간 메모지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힘있게 눌러쓴 글씨에서 그의 꺾이지 않은 성정이 느껴지는 듯했다. 그 후로 박 기사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책방을 찾았다. 그는 언제나 이지훈이 작성한 메모지를 들고 왔다. 그의 독서 목록은 다양했다. 역사, 철학, 시, 고전 소설. 나는 매번 그의 메모지를 받아들고 그의 지적 세계를 탐험하는 기분이 들었다. 이 사람은 닫힌 커튼 뒤에서 책을 통해 세상을 보고 있구나. 어쩌면 책이 그가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창구일지도 몰랐다. 그러던 어느 날 박 기사가 내민 메모지에는 구하기 힘든 오래된 시집 한 권의 제목이 적혀 있었다. 사장님, 이 책 혹시 있을까요? 선생님께서 꼭 좀 찾아봐 달라고 하셔서요. 나는 창고까지 뒤진 끝에 책장 가장 구석진 곳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꽂혀 있는 그 시집을 찾아냈다. 마지막 한 권이었다. 책을 찾아냈다는 기쁨과 함께 내 마음속에서 작은 충동이 일었다. 이 책만큼은 내가 직접 전해주고 싶다. 그의 얼굴을 다시 한번 보고 싶었다. 이 책은 제가 직접 가져다 드려도 될까요? 마침 근처에 볼 일도 있고 해서요.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다. 박 기사는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주시면 저야 감사하죠. 그럼 선생님께 말씀드려 놓겠습니다. 약속을 잡고 나니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고작 책 한 권 전해주러 가는 것뿐인데 마치 중요한 시험을 앞둔 사람처럼 긴장이 되었다. 나는 그날 오후 내내 몇 번이나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약속한 시간이 되어 나는 시집을 들고 그의 집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박 기사가 문을 열어주었다. 오셨습니까? 사장님, 들어오시죠. 그의 뒤로 거실 안쪽이 보였다. 그리고 거실 중앙. 창가 옆에 그가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그는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무심한 듯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내가 먼저 인사를 건넸다. 그는 대답 대신 턱짓으로 소파를 가리켰다. 앉으라는 뜻인 것 같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가 그와 마주보는 소파 끝에 걸터 앉았다. 집 안은 병적으로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사람 사는 온기는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책 찾아오셨네요.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여전히 건조했다. 네, 마지막 한 권이 남아있었어요. 귀한 책이라 직접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나는 시집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시집을 한번 흘깃 보고는 다시 나를 바라보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았다. 이 시인 좋아하시나 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던데. 젊은 사람들이 모른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건 아니죠. 그의 대답은 퉁명스러웠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다. 나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책이 아직 제 책방에 남아있었나 봐요. 좋은 주인을 기다리면서요. 내 말에 그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살짝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것이 그에게서 본 최초의 미소 비슷한 것이었다. 그날의 만남은 그렇게 짧게 끝났다. 나는 금방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는 더 이상 나를 붙잡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만남을 시작으로 모든 것이 달라졌다. 나는 직접 전해준다는 핑계로 그의 집을 드나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문 앞에서 책만 건네주고 돌아섰지만 대화는 조금씩 길어졌다. 책 이야기에서 시작된 대화는 자연스럽게 영화 이야기로 넘어갔다. 이 감독의 영화는 지나치게 감상적이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감상적인 장면들이
관객들의 마음을 울리는 거 아닐까요? 마음을 울리는 것과 마음을 속이는 것은 다르죠. 좋은 영화는 관객의 머리와 가슴을 동시에 설득해야 합니다. 그는 날카롭고 냉소적이었다. 그의 말에는 세상에 대한 불신과 모든 것을 꿰뚫어 보려는 지적인 오만함이 배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가시 돋친 말들이 사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갑옷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그는 결코 나를 안으로 초대하지 않았다. 우리의 대화는 언제나 현관문 앞에서 혹은 문턱을 사이에 두고 이루어졌다. 그 문턱은 마치 그와 세상 사이의 경계선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그가 조금씩 그 경계선을 허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느 날 내가 책을 건네고 돌아서려는데 그가 나를 불러 세웠다. 다음 주에 혹시 시간 괜찮으면 내 영화 한 편 같이 보지 않겠습니까? 나는 놀라 우뚝 멈춰 섰다. 그가 처음으로 내게 건넨 책과는 상관없는 제안이었다. 그의 제안은 내 멈춰있던 심장에 작은 돌멩이를 던진 것과 같았다. 나는 며칠 동안 그가 한 말을 곱씹으며 설렘과 불안 사이를 오갔다. 그가 자신의 영화를 함께 보자고 한 것은 무슨 의미일까? 단순히 오랫동안 대화할 상대가 없어서일까? 아니면 그 단단한 갑옷을 조금은 열어 보이겠다는 신호일까? 약속한 날 저녁, 나는 평소보다 조금 신경 써서 단장을 하고 그의 집으로 향했다. 초인종을 누르자 이번에도 박 기사가 나왔지만 그는 평소와 달리 선생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라며 나를 안으로 완전히 안내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우리 둘만의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 거실은 작은 영화관처럼 꾸며져 있었다. 벽 한쪽에는 대형 스크린이 내려와 있었고 음향 장비도 전문적으로 갖춰져 있었다. 그는 이미 휠체어에 앉아 스크린을 마주하고 있었다. 내가 소파에 앉자 그는 리모컨을 들어 불을 껐다. 내 첫 번째 장편 영화입니다. 상도 받았고 사람들은 내 대표작이라고들 하죠.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희미한 자부심이 섞여 있었다. 영화가 시작되었다. 흑백 화면, 감각적인 미장센, 배우들의 절제된 연기. 나는 스크린에 빠져들면서도 곁눈질로 그의 표정을 살폈다. 그는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영화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를 보고 있는 듯했다. 한때 모든 것을 가졌던 젊은 날의 자신을. 스크린 속 인물이 웃을 때 그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움직였고 비극적인 장면에서는 그의 눈빛이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나는 그 영화가 그의 분신처럼 느껴졌다. 영화가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을 깬 것은 나였다. 아름다운 영화네요. 왜 사람들이 감독님의 대표작이라고 하는지 알겠어요. 나의 진심 어린 감상에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스크린에 불빛이 꺼지고 거실에는 희미한 스탠드 조명만이 남았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저 영화로 큰 상을 받고 내 인생은 이제 탄탄대로일 거라고 생각했죠. 차기작에 대한 투자도 몰려들었고 세상이 전부 내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나를 천재라고 불렀으니까. 그의 목소리는 씁쓸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 남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시나리오를 완성하고 로케이션 헌팅을 가던 길이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죠. 내가 직접 운전대를 잡았고 정신을 차렸을 땐 병원이었습니다. 의사는 내게 두 가지를 알려주더군요. 하나는 내가 살았다는 것, 다른 하나는 다시는 걸을 수 없다는 것. 그는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무덤덤하게 말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약한 자들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하지만 나는 그의 꽉 쥔 주먹에서, 미세하게 떨리는 어깨에서
그가 겪었을 고통의 깊이를 짐작할 수 있었다. 세상은 금방 나를 잊었습니다. 천재 감독은 사라지고 동정받아 마땅한 장애인만 남았죠.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걸 견디는 건 꽤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그리고 더 깊은 상처를 꺼내 보였다. 아내는 1년을 버티더군요. 처음에는 헌신적으로 간호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내 소변통을 비워야 하는 현실은 레드카펫 위에 화려한 감독의 아내라는 역할과는 너무 달랐겠죠. 그녀는 어느 날 말하더군요.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미안하다고. 그녀는 이지훈이라는 남자를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레드카펫 위에 서 있던 이 감독을 사랑했던 거죠. 그의 마지막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내 가슴에 박혔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힘내세요 라거나 다 괜찮아질 거예요 같은 값싼 위로는 그에 대한 모독이 될 터였다. 그가 필요했던 것은 동정이 아니라 이해. 판단하지 않는 온전한 倾听, 경청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 또한 이혼을 통해 배신과 상실의 아픔을 겪지 않았던가. 물론 그의 고통에 비할 바는 아니었지만 사랑했던 사람에게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부정당하는 것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는 알고 있었다. 나는 그저 그의 곁을 조용히 지켰다. 나의 침묵이 그에게 나는 당신의 고통을 듣고 있고 도망가지 않아요 라는 메시지로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그가 말했다. 그런 일을 겪고 나니 사람을 믿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모두가 언젠가는 떠날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먼저 밀어내는 편이 낫다고. 상처받기 전에 먼저 벽을 치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가시 돋친 말들과 세상에 대한 냉소의 이유였다. 그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를 고립시킨 것이었다. 나는 그의 상처 입은 영혼이 안쓰러워 마음이 아팠다. 그날 밤 나는 꽤 늦은 시간에 그의 집을 나섰다. 가로등 불빛 아래 집으로 걸어오면서 나는 그의 이야기를 계속 생각했다. 그의 고통, 그의 외로움, 그의 자부심, 그것들이 뒤섞여 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컴퓨터를 켰다. 그리고 이지훈 감독을 검색했다. 그의 필모그래피를 찾아 그의 영화들을 전부 결제했다. 오늘 밤 나는 그의 모든 것을 알고 싶었다. 카메라 렌즈 뒤에 숨겨진 그의 진짜 모습을. 그 끔찍한 사고가 모든 것을 앗아가기 전에 그를 만나고 싶었다. 그것이 내가 상처 입은 그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위로라고 생각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자지 않았다. 밤새도록 그의 영화들을 보았다. 첫 장편의 성공 이후 자신감 넘치던 시절의 작품부터 점차 원숙해지며 자신만의 스타일을 구축해 나가던 영화들, 그리고 사고 직전에 준비하던 미완의 프로젝트에 대한 인터뷰 영상까지. 나는 스크린을 통해 웃고 분노하고 사랑하던 젊은 이지훈을 만났다. 그의 모든 작품에는 인간 존재의 고독과 구원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 질문들이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었음을 깨달았다. 영화를 다 보고 나니 동이 트고 있었다. 창밖으로 비치는 희미한 여명 속에서 나는 더 이상 그가 단지 불쌍한 장애인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는 부서진 날개를 가진 거인이었다. 며칠 뒤 나는 그를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내가 먼저 그에게 그의 다른 영화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감독님의 두 번째 영화. 정말 인상 깊었어요. 특히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이 아무도 없는 바닷가를 걷는 장면은 내 감상을 듣는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놀란 것 같았다. 잊혀진 자신의 세계를 기억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에 대한 놀라움. 그 장면을 찍을 때 배우에게 아무것도 주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당신이 세상에 혼자 남겨졌다고 상상하고 걸으라고만 했죠. 우리는 한참 동안 영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다 그가 불쑥 물었다. 민서 씨는 왜 이혼했습니까? 그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나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가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보여준 이상, 나 또한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제 전 남편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폭력을 쓰지도 않았고 바람을 피운 적도 없었죠. 그는 그저 저를 더 이상 보지 않았을 뿐이에요. 내 이야기는 그의 이야기처럼 극적이지 않았다. 그저 서서히 빛을 잃어가는 낡은 사진 같은 이야기였다. 우리는 한 집에 사는 하숙인 같았어요. 각자의 방에서 잠을 자고 식탁에서도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죠. 그는 일에만 빠져 살았고 나는 딸아이에게만 매달렸어요.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봤는데 거기에 서 있는 제가 너무 낯설고 불행해 보이더군요.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도 아닌 김민서라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래서 떠나기로 결심했죠.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려웠지만 함께 있으면서 외로운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어요. 이야기를 마쳤을 때 그는 나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동정이 아닌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다. 형태는 달랐지만 우리 둘 다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버려진 존재들이었다. 그의 아내는 그의 몸을 떠났고 나의 남편은 나의 영혼을 떠났다.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 나는 더 이상 책만 들고 그의 집을 찾지 않았다. 어느 추운 저녁에는 따뜻한 호박죽을 끓여 보온병에 담아 가져갔다. 저녁 식사거르지 마시라고요. 나는 멋쩍게 웃으며 죽을 꺼냈다. 그는 말없이 그것을 받아 들었다. 다음 날 내가 빈 보온병을 찾으러 갔을 때 그는 맛있더군요 하고 짧게 말했다. 그 한마디에 내 마음 전체가 따뜻해지는 것 같았다. 나는 가끔 내가 만든 소박한 반찬들을 가져다 주었고 그는 군말 없이 그것을 받았다.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서로의 일상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행위였다. 그 역시 변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내가 책을 읽어주기 위해 그의 옆에 앉았을 때였다. 자꾸 흘러내리는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책을 읽는 나를 그가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다음 날 내가 그의 집에 갔을 때 박기사가 작은 상자 하나를 내게 건넸다. 선생님께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나무신 모양의 작은 머리핀이 들어있었다. 화려하지 않지만 단아한 모양이었다. 이걸 왜... 어제 머리가 불편해 보이셔서요. 휠체어에 앉아있던 그가 무심한 척 대답했다. 나는 순간 말을 잃었다. 수년 만에. 아니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나를 그토록 세심하게 바라봐 주었다는 사실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흘러내리는 머리카락. 그 사소한 것을 기억하고 마음을 써준 사람. 나는 눈물이 핑 도는 것을 애써 참으며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머리핀을 꽂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얼굴에서 처음 보는 따뜻한 미소였다. 우리의 만남은 이제 일상이 되었다. 함께 영화를 보고 책에 대해 토론하고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과거를 설명하며 괴로워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영화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날이 많아졌다. 이 장면의 조명은 렘브란트의 그림에서 영감을 받은 겁니다. 빛과 어둠의 대비를 통해 인물의 내면적 갈등을 보여주고 싶었죠. 그의 눈은 예전의 총기로 다시 빛나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가장 좋은 학생이자 유일한 관객이 되었다. 나의 존재가 그의 멈춰있던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의 시간 또한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더 이상 책방의 고요함이 외롭지 않았다.
저녁이 되어 그를 만날 생각에 하루 종일 가슴이 뛰었다. 내 잿빛 세상은 그의 존재로 인해 서서히 다채로운 색으로 물들고 있었다. 두 개의 외로운 영혼이 서로의 천으로 서로를 녹이고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 단 둘뿐인 것처럼 서로에게 유일한 구원이 되어가고 있었다. 행복은 종종 시기심을 동반한다. 나와 지훈 씨가 서로의 온기로 작은 성을 쌓아 올리고 있을 때 성 밖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첫 번째 바람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불어왔다. 여름방학을 맞아 딸 유진이가 예고 없이 한국에 들어왔다. 공항에서 전화를 걸어 엄마, 나 지금 인천이야 라고 외치는 딸의 목소리에 나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뻤다. 오랜만에 만난 딸은 더 예뻐지고 늠름해져 있었다. 나는 딸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며 며칠을 보냈다. 엄마, 요즘 좋은 일 있어. 얼굴이 환해졌네. 딸의 말에 나는 뜨끔했다. 내 얼굴에 그렇게 티가 났나? 나는 애써 웃으며 네가 와서 그렇지 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예리한 딸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다. 유진이는 내가 매일 저녁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어딘가로 나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했다. 엄마, 매일 저녁 어디가 반찬 가게라도 차렸어. 농담처럼 던지는 딸의 질문에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언제까지고 비밀로 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했다. 건너편에 사는 이웃과 가깝게 지내고 있으며 그는 몸이 조금 불편한 분이라고. 내 이야기가 끝나자 유진이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몸이 불편하다니. 어떤데 사고로 휠체어를 타.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딸의 얼굴에 스쳐가는 경악과 실망의 빛을 나는 보았다. 엄마, 미쳤어. 지금 제정신이야. 장애인이랑 뭘 어떻게 가깝게 지낸다는 거야. 유진아, 말 함부로 하지 마. 그런 분 아니야. 훌륭한 영화 감독이셨고 아주 지적인 분이야. 감독이었으면 뭐해. 지금은 그냥 휠체어 탄 아저씨잖아. 엄마가 왜 그 사람을 챙겨야 하는데. 엄마, 지금 그 사람 간병인 노릇이라도 하는 거야. 간병인. 그 단어가 비수가 되어 내 가슴에 꽂혔다. 나와 지훈 씨의 관계가, 우리가 조심스럽게 쌓아 올린 교감이 딸의 눈에는 그저 동정과 시중드는 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나를 절망하게 했다. 그런 거 아니야. 우리는 서로 위로가 되어주는 사이라고. 위로 엄마. 웃기지 마. 그 사람은 엄마의 외로움을 이용하는 거고 엄마는 값싼 동정심에 빠져 있는 거야. 엄마. 평생 그 사람 수발이나 들면서 살 작정이야. 사람들이 엄마를 뭐라고 보겠어. 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그 안에는 내 대한 걱정과 함께 세상의 시선을 의식하는 젊은 세대의 현실적인 계산이 담겨 있었다. 어쩌면 창피함이었을지도 모른다. 자신의 엄마가 장애인과 사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다. 유진이는 나에게 말도 걸지 않았고 내가 지훈 씨에게 가는 것을 노골적으로 막아섰다.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웠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두 번째 폭풍이 몰아쳤다. 지훈 씨의 남동생이 찾아온 것이다. 그는 형의 재산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가끔 들르곤 했는데 형과 내가 가깝게 지낸다는 소문을 어디서 들었는지 불쑥 나타났다. 내가 지훈 씨와 함께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다. 그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왔다. 나를 발견한 그의 눈에 즉각적인 경계심과 저기가 떠올랐다. 형, 이 아주머니는 누구셔? 그는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하며 지훈 씨에게 물었다. 내 손님이다. 예의를 갖춰라. 지훈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동생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음을 흘렸다.
손님 형이 여자를 집에 들일 사람이 아닌데. 아주머니, 우리 형한테 뭐 볼 일이라도 있으세요? 아니면 뭐 바라는 거라도. 그의 노골적인 모욕에 내 얼굴은 화끈 달아올랐다. 말 조심해. 지훈 씨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동생은 멈추지 않았다. 내가 뭘 틀린 말 했어. 형이 돈은 좀 있으니까. 그거 보고 접근하는 여자들이 왜 없겠어? 안 그래요? 아주머니, 우리 형이 한 달에 얼마씩 챙겨주기로 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아닌지 맞는지는 두고 봐야 알지. 그때였다. 침묵을 지키던 지훈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그의 목소리에는 얼음 같은 분노가 서려 있었다. 동생은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두고 봐. 형, 저 여자한테 속아서 재산 다 털리고 후회하지 말고 라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다. 집안에는 끔찍한 정적이 흘렀다. 나는 수치심과 모멸감에 몸을 떨었다. 지훈 씨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옆모습은 다시 예전처럼 단단한 갑옷을 두른 듯 차갑고 냉정해 보였다. 오랜만에 그의 눈에서 보았던 따뜻한 온기는 사라지고 깊은 절망과 자기 혐오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가 나를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나를 밀어내고 있었다. 당신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잖아. 당신만 없었으면 이런 모욕을 당할 일도 없었어. 그의 침묵이 그렇게 외치는 것 같았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의 집을 도망치듯 빠져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짧은 길 위에서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다. 집에는 유진이의 차가운 시선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우리가 함께 쌓았던 따뜻하고 아름다웠던 성은 그렇게 외부의 폭풍에 무참히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과연 우리는 이 폐허 위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폭풍이 지나간 뒤 며칠 동안 세상은 소리를 잃었다. 집 안에서는 나와 유진이 사이를 어색한 침묵이 맴돌았다. 딸은 나를 비난하는 대신 투명 인간 취급하는 것으로 자신의 실망감을 표현했다. 나는 내 방에 틀어박혀 그 아이의 침묵이 주는 상처를 곱씹었다. 지훈 씨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나는 그의 집 창문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지만 두꺼운 커튼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 역시 동생의 모욕적인 말과 나의 존재가 불러온 분란 속에서 다시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것 같았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내 잘못일지도 모른다. 그의 고요했던 삶에 괜한 파문을 일으킨 것은 아닐까. 유진이의 말대로 나는 그저 외로움에 눈이 먼 어리석은 여자일 뿐일까. 긍정의 힘으로 부풀었던 마음이 한없이 쪼그라들었다. 그날 저녁 유진이가 내 방문을 두드렸다. 엄마, 얘기 좀 해. 우리는 거실 식탁에 마주 앉았다. 딸은 결심한 듯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엄마, 제발 그만해. 내가 잘못했어. 엄마한테 소리 지른 거 사과할게. 그러니까 이제 그 아저씨 만나지 마. 엄마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라도. 딸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그 간절함이 오히려 내 마음속 마지막 둑을 무너뜨렸다. 지난 며칠간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했다. 네가 뭘 알아? 네가 내 인생에 대해서 뭘 안다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내 고함에 유진이는 깜짝 놀라 나를 쳐다봤다. 나는 거의 울부짖고 있었다. 이건 동정이 아니야. 난생 처음으로. 나는 누군가 나를 봐주고 있다고 느꼈어. 내가 살아있다고 느꼈단 말이야.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는 더 이상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전처도 아니야. 그냥 김민서야. 네 아빠는 평생 나를 보지 않았어. 너는 네 세상에 빠져 나를 보지 못했고, 하지만 지훈 씨는 그 사람은 나를 봐줘. 내 머리핀 하나,
내 작은 습관 하나까지 전부 기억해 준다고. 그런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걸 포기하라고 말할 수 있어? 이건 내 인생이야. 내가 찾은 행복이라고. 나는 숨이 차서 말을 잇지 못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내 평생의 외로움과 서름이 터져 나온 절규였다. 유진이는 충격을 받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바로 그때였다. 현관문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유진이가 마지못해 문을 열자 그곳에는 박 기사와 휠체어에 앉은 이지훈 씨가 서 있었다. 그는 얼마나 오랫동안 문 밖에 서 있었던 걸까?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그는 내 절규를 모두 들은 것이 분명했다. 박 기사가 휠체어를 밀어 거실로 들어왔다. 지훈 씨는 유진이를 한번 쳐다보고는 곧장 내게로 시선을 고정했다. 민서 씨, 그가 내 이름을 불렀다. 제가 다 망쳤어요. 죄송해요. 나는 흐느끼며 말했다. 내가 그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준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당신은 아무것도 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죠. 그는 천천히 내게 다가왔다. 그리고 내 앞에 멈춰 서서 눈물로 젖은 내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 안에는 미안함도, 동정도 아닌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보낼 수 있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존경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나는 지난 몇 년간 세상으로부터 숨어 살았습니다. 나 자신으로부터도 도망쳤죠. 내 삶은 끝났다고. 나는 그저 숨만 쉬는 짐 덩어리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나를 지나 내 뒤에 서 있는 유진이에게로 향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나를 찾아냈습니다. 내가 나 자신조차 볼 수 없었을 때 이 사람은 나를 봐주었습니다. 멈춰 있던 내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고 말라버린 내 영혼에 다시 글을 쓰고 싶다는 열망을 심어주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짐이라고 생각합니까? 천만에. 이 사람은 내 구원입니다. 그의 선언에 유진이는 완전히 말을 잃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나를 바라보았다. 그는 휠체어 위에서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가 전하는 온기는 뜨거웠다. 김민서 씨, 나는 당신 없이 단 하루도 살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의 웃음소리가 없는 아침을 맞이하고 싶지 않고 당신과 영화에 대해 토론하지 못하는 저녁을 보내고 싶지도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습니다. 당신만 내 곁에 있다면 나는 무엇과도 싸울 수 있습니다. 그는 내 손을 더욱 꽉 잡았다.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그의 청혼은 폭풍의 눈처럼 고요했지만 세상 그 어떤 외침보다도 강력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편견과 오해에 맞서는 그의 선전포고이자 내 대한 그의 절대적인 믿음의 증거였다. 나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대신 나는 그의 손을 마주잡고 내 인생에서 가장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그럴게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마주보았다. 분노한 딸과 세상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두 개의 불완전한 영혼은 비로소 하나의 완전한 약속으로 묶였다.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공항으로 떠나던 날 아침, 딸은 내게 와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이게 엄마의 선택이라면 행복해야 해. 그 말 속에는 여전한 서운함과 체념, 그리고 아주 약간의 응원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 아이를 말없이 안아주었다. 지금 당장 딸의 완벽한 이해를 바라는 것은 욕심이라는 것을 알았다. 언젠가 딸아이가 내 나이가 되고 삶의 다른 국면들을 마주하게 되면 오늘의 나를 조금은 이해해 줄지도 모른다. 그것으로 좋겠다. 지훈 씨의 동생 역시 그 후로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아마도 모든 것을 포기한 형의 단호한 모습에 질렸거나
혹은 정말로 우리가 만들어낼 새로운 삶의 형태가 궁금해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세상의 소음이 멎자 비로소 우리는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었다. 우리는 큰 결혼식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 구청에 가서 조용히 혼인신고를 하고 서로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는 것. 우리의 결합은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과시가 아니라 오롯이 우리 두 사람을 위한 약속이었기 때문이다. 결혼을 결심한 뒤 우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집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의 아파트는 휠체어에 맞춰 개조되어 있었기에 내가 그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당연했다. 그것은 단순히 나의 짐을 그의 공간으로 옮기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두 개의 외로운 섬이 만나 하나의 대륙을 이루는 과정이었다. 이건 버려야겠습니다. 어느 날 지훈 씨는 거실에 놓인 낡고 육중한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것은 그의 전처가 혼수로 해온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자신의 과거가 남긴 흔적들을 하나씩 지워나갔다. 오래된 장식장, 빛바랜 커튼, 손님용 찻잔 세트, 박 기사와 내가 땀을 흘리며 낡은 가구들을 밖으로 드러낼 때 그는 창가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것은 과거와의 결별을 구하는 그만의 의식이었다. 그렇게 비워진 공간은 나의 것들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나는 10년간 나의 외로움을 묵묵히 받아주었던 낡은 1인용 안락의자를 가져왔다. 내가 쓰던 찻주전자와 찻잔, 그리고 내 손때가 묻은 수많은 책들을 그의 집으로 옮겼다. 여기에 우리 둘만의 서재를 만듭시다. 그는 거실에 가장 햇볕이 잘 드는 창가를 가리키며 말했다. 우리는 함께 벽에 페인트 칠을 했다. 나는 사다리에 올라가 롤러를 움직였고 그는 휠체어에 앉아 페인트가 뭉친 곳은 없는지 꼼꼼하게 지시했다. 우리는 때로 아이들처럼 서로에게 페인트를 묻히며 장난을 치기도 했다. 그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질 때마다 나는 이 삭막했던 공간에 생명이 깃들고 있음을 느꼈다. 나의 책들이 그의 책장으로 옮겨지고 그의 책들이 나의 책들과 나란히 꽂혔다. 문학과 철학, 역사로 가득했던 그의 석에 나의 소박한 소설과 시집, 에세이들이 더해지자 비로소 책장은 완전한 풍경을 이루었다. 나는 내가 가장 아끼는 안락의자를 그 옆에 두고 작은 테이블과 스탠드를 놓아 아늑한 독서 공간을 만들었다. 주방에서는 매일 내가 만든 음식 냄새가 피어올랐다. 소독약 냄새와 먼지 냄새만 나던 그의 집은 이제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와 갓 지은 밥 냄새로 채워졌다. 그는 내가 만든 음식을 무엇이든 맛있게 먹어주었다. 가끔은 휠체어를 끌고 주방으로 와서 내가 요리하는 모습을 흥미롭게 지켜보기도 했다. 그런데 당근은 왜 그렇게 써는 겁니까? 더 얇게 썰어야 향이 살지 않나? 감독님은 영화만 감독하세요. 제 주방의 감독은 저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소소한 농담을 주고받으며 함께하는 일상에 익숙해져 갔다. 박 기사는 이제 단순한 간병인이 아니었다. 그는 우리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자 증인이었다. 묵묵히 우리의 이사를 돕고 함께 장을 보고 우리가 만든 새로운 풍경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어 주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나의 책방. 시간의 책갈피였다. 그곳은 나의 꿈이었지만 동시에 나의 감옥이었다. 나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책방을 정리하기로 결심했다. 그 결정은 아팠지만 후련했다. 과거의 나를 그곳에 남겨두고 나는 이제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야 했다. 나는 단골 손님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남은 책들은 아름다운 재단에 모두 기부했다. 책방 문을 닫고 열쇠를 돌려 잠그던 날 나는 울지 않았다. 그저 오랫동안 나를 지켜준 낡은 간판을 향해 고맙다고 속삭였을 뿐이다. 모든 정리가 끝난 어느 날 저녁 우리는 새로 꾸민 거실의 독서 공간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나는 안락의자에서, 그는 휠체어 위에서, 테이블 위에는
내가 끓인 따뜻한 대추차가 김을 피우고 있었다. 집 안에는 부드러운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조금도 어색하거나 외롭지 않았다. 그것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완벽한 평화와 안도감이었다. 나는 조용히 책을 펼쳤고 그는 새로 산 노트북을 열어 무언가를 타닥거리며 치기 시작했다. 서로의 숨소리와 책장 넘어가는 소리, 그리고 그의 키보드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우리는 벽돌 한 장을 쌓아 올리듯 마침내 우리 두 사람을 위한 견고하고 따뜻한 집을 완성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우리의 진짜 삶이 시작될 참이었다. 우리는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법적으로 부부가 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 한 장이 전부였지만 그 어떤 화려한 예식보다도 마음이 벅찼다. 그날 밤 새로 꾸민 우리의 침실에서 나는 비로소 모든 여정이 끝났음을 실감했다. 숨이 멎을 듯한 입맞춤이 끝나고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부서져라 껴안았다. 그의 가슴에 귀를 대자 규칙적이지만 조금은 가쁜 심장 소리가 고막을 울렸다. 이것이 우리의 첫날 밤이었다. 휠체어에 앉은 영화감독과 헌책방 주인이었던 여자애. 세상 누구도 축복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는 세상 전부였던 결혼의 첫날 밤. 김민서, 이제는 남편이 된 그가 내 이름을 불렀다. 아니, 이제는 내 아내라고 불러야겠군. 그의 목소리에 섞인 쑥스러운 미소에 나도 따라 웃었다. 나는 그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쓸어보았다. 깊게 팬 주름, 세상의 풍파를 다 겪어낸 눈빛,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싸는 따뜻한 온기. 나는 이 얼굴을 사랑했다. 이 남자의 부서진 과거와 상처 입은 영혼, 그리고 그것을 딛고 다시 일어서려는 강인한 의지까지 모두 사랑했다. 다시는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런 날이 오는군요. 그가 속삭였다. 그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이제 혼자 아니에요. 앞으로도 영원히. 나는 그의 입술에 다시 입을 맞췄다. 우리의 입맞춤은 단순한 정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지나온 모든 고통의 시간들을 위로하고 앞으로 함께할 모든 날들을 약속하는 신성한 의식이었다. 우리는 숨이 가빠올 때까지 서로를 탐했다. 그것은 육체의 결합을 넘어선 영혼의 완전한 합일이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품 안에서 아주 오랜만에 깊고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다. 시간이 흘렀다. 겨울이 지나고 우리 집 창계도 따스한 봄볕이 찾아왔다. 우리의 삶은 잔잔한 강물처럼 평화롭게 흘러갔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나는 더 이상 텅 빈 옆자리를 확인하지 않았다. 대신 내 옆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그의 얼굴을 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내가 일어나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는 동안 그는 휠체어를 타고 창가로가 노트북을 켰다. 타닥타닥. 경쾌한 키보드 소리는 우리 집의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소음이었다. 그는 다시 시나리오를 쓰고 있었다. 무슨 이야기예요? 어느 날 내가 묻자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어떤 외로운 두 사람이 만나 서로를 구원하는 이야기.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가 다시 글을 쓸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는 이 감독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창작의 기쁨을 순수하게 누리는 한 사람의 작가로 돌아와 있었다. 나는 더 이상 텅 빈 책방에서 손님을 기다리지 않았다. 대신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우리 집 거실에 안락 의자에 앉아 책을 읽었다. 그는 종종 내게 내가 읽고 있는 책에 대해 물었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토론을 벌였다. 그의 날카로운 지성은 여전했지만 예전과 같은 냉소적인 가시는 없었다. 그 자리에는 유머와 따뜻한 여유가 자리 잡고 있었다. 가끔은 유진이에게서 연락이 왔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딸아이는 화면 너머로 보이는 나의 평온한 얼굴과 내 곁에서 자연스럽게 함께하는 지훈 씨의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을 여는 듯 했다. 언젠가 딸이 한국에 돌아오면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어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맑은 봄날 오후였다. 나는 여느 때처럼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고 그는 창가에서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고 있었다. 집 안에는 그가 좋아하는 오래된 재즈 음악이 나른하게 흐르고 있었다. 문득 시선을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일을 멈추고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앙상했던 나뭇가지에 연두빛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다. 그의 옆모습은 더할 나위 없이 평온해 보였다. 오랜 전쟁을 끝낸 장수처럼, 혹은 길고 긴 항해를 마치고 마침내 항구에 닻을 내린 선장처럼 그 순간 그가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우리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미소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우리가 함께 건너온 고통의 시간,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던 따뜻한 순간들, 그리고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수많은 평범하고 행복한 날들에 대한 약속. 나는 깨달았다. 구원이란 이처럼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텅 빈 세상 속에서 서로를 알아보고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고 서로의 천에 기대어 추운 겨울을 함께 견뎌내는 것, 그리고 마침내 함께 따뜻한 봄을 맞이하는 것. 햇살이 그의 어깨 위로, 그리고 나의 책 페이지 위로 고르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세상에 스며들어 하나의 온전한 풍경이 되어가고 있었다.